안녕하십니까. 초록소프트 김명각 대표입니다. 이번 2020년 한국 스포츠 심리학회 연차 학술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이제 직접 뵙고 인사도 드리고 하면 좋았을 텐데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이제 그렇지 못해서 아쉽고요. 대신 지금처럼 온라인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그 스포츠 심리학 분야에서 빅데이터를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준비한 목차는 이제 이와 같고요.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야기 순서입니다. 우선 제 소개를 이제 짧게 드리면 저는 그 현재 그 딥러닝 기술 개발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회사의 이제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스포츠 분야에서도 인공지능으로 이제 많은 걸 좀 해보려고 시도를 하고 있기도 하고, 뭐 유동인구 빅데이터를 수집해서 딥러닝 하는 일도 하고 있고, 또 그 외에 또 다른 분야에서도 이제 딥러닝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회사는 제가 만든 지가 5년 정도 됐고, 이 회사를 만들기 전에도 뭐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에서 계속 IT를 했었고요. 2000년대 초반에도 벤처 창업을 해가지고 또 사업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돌아보면 초등학교 때도 제가 컴퓨터 게임을 만드는 프로그래머였었기 때문에 지난 30년간 계속 소프트웨어 쪽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경험을 기반으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이 실질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우리가 스포츠 심리학회 이 스포츠 심리학 분야에서 어떻게 쓸 수 있을지 좀 실제 겪어본 경험을 기반으로 좀 실질적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 주제인데요. 데이터 테크놀로지가 뭔지, 그리고 빅데이터가 뭔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빅데이터라는 말은 뭐 이미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빅데이터가 실질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제가 좀 쉽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하지만 이 분야의 석학들이 얘기하고 있는 본질을 놓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가 좀 최대한 쉽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그림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이 그림은 이제 그 1659년에 디에고 벨라스케스가 그린 시녀들이라고 하는 그림인데, 구도가 상당히 잘 잡혀 있는 좋은 그림이다 보니까 후대 미술가들이 벨라스케스를 어떤 존경하는 의미로 이 그림을 많이 패러디를 했다고 합니다. 원래는 이거보다 조금 어두운데 제가 일부러 좀 밝게 명도를 올렸습니다. 이 그림을 한번 유심히 보시면 뭐 볼만한 것들이 많죠. 자, 이걸 한번 유심히 보시고요. 제가 한번 간단한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간단한 퀴즈요. 근데 그 퀴즈는 결국 숫자를 물어보는 거예요. 숫자를. 자, 이걸 좀 보셨죠? 제가 첫 번째 드리려고 하는 문제는 뭐냐면, 이 그림에 나오는 사람은 모두 몇 명인가? 어렴풋하게 생각이 나시죠? 자, 한 9명, 10명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정답입니다. 보시다시피 벨라스케스 본인이 한 명 있고, 2명, 3명, 4명, 5, 6, 7, 8, 9명. 그런데 이 거울 뒤에 비친 2명의 부부가 보이죠? 이 사람들이 실제로 벨라스케스한테 그림을 의뢰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총 11명이 됩니다. 뭐 9명이나 11명이나 이제 거의 뭐 정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 첫 번째 문제는 맞추신 분들이 많았을 텐데, 두 번째 문제는 좀 더 어렵습니다. 이걸 맞추려면 보다 높은 집중력이 필요해요. 자, 이 그림 한번 유심히 보시고요. 자, 두 번째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그림 안에 하나가 즉 벨라스케스죠. 이 벨라스케스가 그리려고 하는 대상은 몇 명이었는가? 앞에 거보단 이게 어렵죠. 이걸 맞추기 위해서는 벨라스케스의 시선이 어디 있었고 그 시선 안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여러분들 아셔야 되기 때문에 아까보다 좀 문제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머릿속에 대략 한 이 정도 아니었나? 한 3명, 4명 정도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실제로 그림을 가서 보면
벨라스케스의 시야가 아무래도 이 정도 될 테고요. 이 시야 안에 들어온 사람, 요 두 명은 분명히 들어온 걸로 보이고, 넓게 보면 여기까지. 2명에서 5명 정도. 여기 개도 있죠. 예, 술 먹으면 이렇게 되는 분도 있는데, 아마 뭐 넓게 보면 여기 이 개까지. 여기가 이제 벨라스케스가 그리려고 하는 대상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마지막 문제를 드릴 건데, 이 문제를 맞추신 분이 거의 없어요. 이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이 그림을 아주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이제 이 그림 거의 외우실 지경이 되셨을 텐데, 세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이겁니다. 이 그림 안에 있는 그림들은 모두 몇 점일까요? 벨라스케스의 시녀들이라는 그림 안에 액자들이 있었어요. 액자들이. 그게 몇 점이냐는 문제인데, 제가 이렇게 여쭤봤을 때 벨라스케스 그림 안에 다른 그림들이 있었는지 그 사실조차도 연상이 안 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실제로 그림을 돌아가 보면 요런 게 다 그림이죠. 하나, 한 점, 두 점, 요쪽 벽에 한 8개 정도가 있습니다. 자, 뭐 대략 한 10개 정도가, 10점 정도가 되는데, 이걸 맞추는 분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이 벨라스케스의 그림을 딱 보면, 본능적으로 우리는 사람의 수를 세게 돼 있습니다. 몇 명인지, 그리고 누가 누구를 쳐다보는지, 누가 누구하고 어떤 관계인지, 이런 거를 보지만, 그림이 몇 점에 걸려 있는지는 우리 눈에 잘 안 들어온다는 것이죠.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은 어떤 그 전체 데이터를 바라봤을 때 우리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데이터 위주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사람들은 사람의 숫자부터 세게 될 것이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자폐 스펙트럼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절대적으로 누군 자폐고 누군 자폐가 아니고 이제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어떤 성향을 이렇게 나눠봐서 그려봐서 이 성향이 어느 이상이 되면 또 자폐적 성향이 있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자폐적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사람의 수보다는 액자의 수를 먼저 세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의 사람들은 사람의 수를 세지만 자폐적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액자의 수를 세는 거예요. 근데 이건 무슨 의미냐면, 보통의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사람이 중요하다, 사람의 수를 먼저 세고 사람 간의 관계를 먼저 파악하라는 그런 교육과 훈련을 받아왔기 때문에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사람부터 세는 것일 뿐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본인이 생각하기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부터 센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쪽이 맞고 틀린 게 아니고 이렇게 성향이 다른 거죠. 그래서 사람의 수를 먼저 세는 사람들은 그림의 수를 먼저 세는 사람이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반대로 그림의 수를 먼저 세는 사람들은 사람의 수를 먼저 세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컴퓨터는 양쪽 다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컴퓨터는 순간적으로 전부 다 셀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람의 수도 세는 게 어렵지 않고 그림의 수도 세는 게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객관적이다라는 말을 아주 흔하게 쓰는데, 인간은 절대로 객관적일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왜 그러냐면, 선행 연구에 의하면 우리가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도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동안 열심히 살고 또 저녁에 퇴근하고 뭐 공부를 마치고 집에 가서 뭐 샤워하고 주무시는 그 하루의 일과 동안에 우리 인간은 약 14GB의 데이터를 받아들입니다. 이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이런 5가지 감각기관을 통해서 16GB 메모리, USB 메모리가 꽉 찰 만큼 방대한 데이터를 받아들이고요. 그 중에 약 76%인 10GB는 시각이에요, 시각.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하루를 보내면 우리 눈으로 무려 10GB나 되는 방대한 시각 데이터가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10GB를 전부 다 우리가 기억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이 중에서 아주 일부분, 우리가 생각하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일부분만 선택적으로 단기 기억으로 기억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 이게 또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는, 또 그런데 또 기억이 또 영원히 잘 유지되는 것도 아니고 뭐 왜곡되기도 하고 변형되기도 하는 이런 과정을 겪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이렇게 기억의 한계, 데이터 처리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있는 그대로 다 수용하지 못하고 선별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빅데이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까지 설명드리면 이제 더 충분히 설명이 될 것 같은데요.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100개의 데이터가 발생하면 그 100개의 데이터 중에서 인간이 생각하기에 중요하거나 의미 있거나 쓸모있어 보이는 예를 들자면 10개의 인포메이션을 선별했습니다. 그러니까 벨라스케스 그림에 있는 모든 어떤 픽셀, 모든 물체가 전체 데이터라면 우리가 사람의 수를 먼저 셌잖아요. 이런 게 인포메이션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제 대학을 다닐 때 저랑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 저는 저 같은 남자 학우 입장이라면 모든 여자 학우들의 핸드폰 번호, 그 저랑 같이 대학을 다니는 친구가 뭐 100명이라고 치면 그 100명의 핸드폰 번호가 데이터인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좀 뭐 친하거나 관심이 있거나 한 10명의 여학우들의 핸드폰 번호가 인포메이션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인간은 우리가 전체 데이터에서 일부 인포메이션을 선별을 해왔는데 과거에는 인포메이션을 사람이 수집하고 선별하죠. 수집하는 단계에서 이렇게 선별된 인포메이션이 사람의 판단력을 이용해서 분류하거나 분석해서 어떤 결과를 내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인포메이션을 다뤄왔고 이렇게 인포메이션을 수집하고 인포메이션을 저장하고 인포메이션을 활용하는 것을 잘 하도록 도와주는 기술을 우리가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것이 이제 정보화 혁명이고 1980년대 이후에 시작된 3차 산업혁명이죠. 근데 지금은 어떤 시대냐면 전체 데이터가 발생하면 인포메이션인지 아닌지 구별해서 선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이 예전보다 쉬워졌고 저렴해졌기 때문에요. 이 전체 데이터는 현실적으로 대부분 어디서 오냐면 인터넷에서 오는 것도 있고 문서로부터 오는 것도 있고 센서를 통해서 수집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전체 데이터를 인포메이션인 것과 인포메이션이 아닌 것으로 나누지 않고 수집되는 대로 우리는 다 받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전체 데이터를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분석해서 필요한 어떤 예측을 하거나 분석을 하자. 이걸 이렇게 되도록 도와주는 기술이 데이터 테크놀로지고 이렇게 해보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게 4차 산업혁명입니다. 지금 이미 이런 시대가 되어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 전체 데이터, 선별되지 않은 전체 데이터가 바로 빅데이터인 거예요. 사실 저희는 이걸 올데이터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빅데이터라고 하니까 많이들 오해하시는 거는 데이터량이 많으면 빅데이터고 그렇지 않으면 빅데이터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다. 근데 그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에 대한 40억 개의 데이터가 있는데 어떤 연구자가 그 중에서 10억 개의 데이터를 선별했다. 걔는 빅데이터가 아닙니다. 그거는 개수가 무려 10억 개나 되는 인포메이션이에요. 그런데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어떤 우리가 제철소에 있는 이제 용광로는 되게 이제 우리가 조심히 다뤄야 되죠. 용광로가 한번 꺼지면 다시 가동하는데 일주일 정도 걸리기 때문에 조심해서 다뤄야 됩니다. 그래서 용광로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1분에 한 번씩 온도를 재는 센서가 있다고 하면 1시간 동안 60개의 온도값을 가져올 테고 하루 종일 가져온 온도값도 한 72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그 720개의 온도값을 우리가 거르지 않고 계속해서 누적하고 있다면 걔는 빅데이터예요. 개수가 720개밖에 안 되지만. 그러니까 빅데이터냐 아니냐라는 건 개수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걸렀느냐 인포메이션과 인포메이션이 아닌 것으로 또는 거르지 않고 우리가 다 수집하고 있느냐 즉 올데이터냐 아니냐 그것이 빅데이터입니다. 그럼 우리가 왜 굳이 올데이터 즉 빅데이터를 계속 수집해야 되느냐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인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랑 같이 대학을 다니는 100명의 여학우들의 핸드폰 번호가 있고 그 중에 제가 친하거나 관심 있는 10명의 여학우들의 핸드폰 번호가 인포메이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보면 이 안에 있던 여학우랑 결혼하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인포메이션이 아닌 그냥 데이터일 뿐인
그런 여하고랑 20년, 30년 뒤에 결혼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IT, 즉 3차 산업혁명에서는 인포메이션만을 다뤘기 때문에 어떤 중요한 메시지나 패턴이 인포메이션이 아닌 데이터에 있는 경우에는 놓쳐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인포메이션뿐만 아니라 전체 올 데이터, 즉 빅데이터를 놓치지 않고 우리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메시지나 패턴이 여기 있는 경우에도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이렇게 도와주는 기술이 데이터 테크놀로지고 올 데이터가 즉 빅데이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인공지능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은 이제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은 사다리의 양쪽 다리와 같아서 한쪽만 있어서는 제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빅데이터도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빅데이터를 분석해야지만 우리가 어떤 유용한 결과를 뽑아낼 수 있는 것이고요. 반대로 인공지능도 빅데이터가 없으면 실력 발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 그런 관계인데요.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이란 말을 요즘 많이 쓰는데 사실 인공지능은 분야가 무척 넓은 분야이고, 근데 이제 인공지능의 한 분야가 이제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말로 기계학습이라고 하는 분야이고요. 이 머신러닝 기법에는 의사결정 트리, 랜덤 포레스트, 그레디언트 부스팅, 소프트 메타머신, 베이지 블루 모형 등등 한 100가지나 있어요. 그리고 이 100가지나 되는 머신러닝 기법을 우리가 앙상블 기법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모델을 좀 이렇게 섞어가지고 더 좋은 모델을 만드는 이런 방법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한 100가지 이상이 되는 머신러닝 기법 중에 하나가 딥러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이제 딥러닝이 원체 성능이 좋다 보니까 딥러닝이고 머신러닝인 것처럼 얘기가 되고, 또 다시 머신러닝이 인공지능인 것처럼 얘기가 되는데, 이제 굳이 이런 포함 관계를 보면 이와 같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의 관계는 또 이 그림으로도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요리 재료를 이마트 같은 데서 사와서 이렇게 손질한 다음에 냄비나 칼이나 버너 같은 조리도구를 이용해서 경험이 많고 실력이 있는 요리사가 요리를 하면 맛있는 요리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빅데이터를 어딘가에서부터 가져오는 거예요. 빅데이터를 가져오는 걸 우리가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합니다. 인터넷으로부터 가져오는 건 크롤링이라고 하고, 문서로부터 가져오는 거는 파싱이라고 하고, 센서 데이터를 이용해서 가져오는 건 센싱이라고 하죠. 이렇게 가져온 데이터를 전처리를 합니다. 이건 마치 요리 재료를 손질하는 것과 같은 일이에요. 이렇게 손질된 빅데이터, 전처리된 빅데이터를 AI 툴, 텐서플로우라든지 케나스, 파이토치 같은 걸 이용하면 딥러닝을 쉽게 할 수 있는데, 이런 AI 툴은 오픈소스고 무료이고 공개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주로 이제 구글이나 IBM 같이 그런 아주 큰 회사들이 만드는데, 이런 툴들은 이걸 가져와서 AI 프로젝트를 많이 해본 경험이 많은 AI 개발자 또는 팀이 이제 빅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이런 도구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면 어떤 거를 예측하거나 추천하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해당 도메인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 빅데이터가 스포츠 분야에 대한 빅데이터면 당연히 스포츠를 알아야 되고, 의학 분야에 대한 빅데이터면 의학적인 지식이 있어야 될 테고요. 경제 분야의 빅데이터면 경제 분야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이제 도메인에 대한 이해라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 그래서 빅데이터라고 하는 재료를 가져와서 AI 툴을 이용해서 이렇게 결과를 내는 이런 과정입니다. 이거는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이제 여기 적혀있는 키워드를 검색을 해보시면 실제로 인공지능이 이제 똑똑해지는 과정을 좀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주로 머신러닝 위주로 제가 좀 예시를 좀 몇 개 말씀드렸는데, 한번 직접 보시면 좀 이런 부분이 있어요. 머신러닝은 처음에는 그렇게 똑똑하지가 않습니다. 그 능력이 그렇게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알파고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아마바도 C급한테도 졌잖아요. 그런데
머신러닝을 우리가 계속해서 인내심을 가지고 하면 점점 좀 똑똑해지는 시점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알파고도 처음에는 아마바도 시급한데 졌지만 점점 똑똑해져서 이세돌과 커저를 이긴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 머신러닝은 처음부터 능력을 발휘하고 똑똑한 건 아니고 계속해서 빅데이터를 가져오고 빅데이터를 가지고 훈련을 시키는 이런 과정을 반복해야 똑똑해지는 부분이 있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우리가 이제 빅데이터를 활용한다는 이제 얘기를 한다고 하면 제가 현업에서 실제로 겪어보니까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모습에는 크게 세 단계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첫 번째는 빅데이터를 가져와서 시각화하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합니다. 80~90%를. 왜 그러냐면 빅데이터를 시각화하는 것이 적은 노력을 들이고도 꽤 그럴듯한 결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떤 경우냐면 우리나라 현재 국가대표 축구대표팀 감독이 벤투 감독이잖아요. 우리나라의 모든 축구 선수들 개개인에 대한 빅데이터를 수집해서 선수별로 그 빅데이터를 시각화합니다. 그 시각화한 결과가 뭐 책으로 만든다면 이렇게 두꺼울 텐데 그거를 이제 벤투 감독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벤투 감독이 빅데이터를 시각화한 결과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겠죠. 아, 한국 축구 선수 다들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책자를 딱 덮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국가대표 선수들을 뽑겠죠. 이게 바로 레벨 1이에요. 이거는 이제 비유를 하자면 비행기를 산속에 묻어놓고 카페 인테리어로 쓰는 거죠. 이 여기서 말하는 비행기가 빅데이터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빅데이터를 쓰는 건 맞는데 상당히 좀 아깝게 쓰는 겁니다. 레벨 2는 뭐냐면 이거보다 좀 진화된 건데 벤투 감독이 내가 이러이러한 기준으로 선수들을 뽑겠다라고 이제 먼저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 그 기준에 맞게 빅데이터를 수집해서 잘 정리해서 벤투 감독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벤투 감독이 그걸 그 리포트를 잘 읽어보고 국가대표 선수를 뽑겠죠. 하지만 이것도 결국은 벤투 감독 마음대로 뽑는다는 거예요. 얘보다는 벤투 감독의 선수 교육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지만 여전히 벤투 감독이 의사결정을 한다면 차이가 없죠. 그런데 레벨 3가 되면은 이건 뭐냐면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에 대한 방대한 빅데이터를 수집해서 인공지능이 어떤 선수를 뽑아야 우리가 월드컵 16강에 드는지를 확률적으로 예측을 해주는 겁니다. 물론 최종적으로 인공지능의 추천을 선택할지 말지는 벤투 감독이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겁니다만 레벨 1과 레벨 2의 차이는 레벨 3는 인간의 판단력을 내려놓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선의 결과를 뽑는 것이고 레벨 1과 레벨 2는 여전히 사람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사실 레벨 3까지 가야 이거는 이제 마치 그 비행기가 이륙해서 이제 태평양을 횡단하는 그런 것이고요. 레벨 2는 비행기를 버스로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전히 좀 빅데이터를 적극적으로 쓰지 못하는 부분인데 레벨 3까지 가는데 필요한 그 인공지능 기술은 이미 많이 준비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많은 조직들이 레벨 3까지 가지 못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인식의 한계 때문이죠. 여전히 사람이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조직은 레벨 2에 머무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 구글처럼 인공지능이 바둑을 둬서 이세돌을 이기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조직은 레벨 3까지 가게 됩니다. 자, 레벨 3 그러니까 빅데이터가 정말 본격적으로 쓰이는 상황이 되는 것과 스포츠의 관계가 상당히 깊습니다.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리면 자, 이건 다 아시죠? 이분은 이제 제키 로빈슨이잖아요. 그러니까 제키 로빈슨이 1947년에 메이저리그에 데뷔하기 전에는 백인 선수들이 뛰는 프로리그가 따로 있고 흑인 선수들이 뛰는 프로리그가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종차별이 그렇게 만연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키 로빈슨이 메이저리그에 데뷔한 이후에는 뭐 흑인, 백인, 그 기타 유색인을 구별하는 거가 없죠. 이제 메이저리그에서는. 그러니까 1947년에는 이날을 기점으로 메이저리그에서 인종차별은 공식적으로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발레 문화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국의
아메리칸 발레 시어터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발레단이 있는데 그 발레리나, 수석 발레리나, 그러니까 이제 이 발레단의 가장 이제 돋보이는 존재죠. 흑인이 수석 발레리나를 처음 맡은 게 언제냐면 2015년인 거예요. 불과 5년 전인 거죠. 야구 분야는 20세기 중반에 인종차별의 벽이 깨졌다고 볼 수 있는데 발레 분야는 그 뒤로 거의 70년 뒤에서야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자, 이 선수들은 그 일본 프로야구에서 엄청난 업적을 남긴 제1급부들입니다. 제1급. 여기에 다 적지 못할 만큼 일본 프로야구에서 족적을 남긴 제1급부들이 많은데요. 일본이라는 사회에서도 분명히 제1급부들이 차별을 받고 불이익을 겪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일본 프로야구 분야에서는 그런 차별을 극복하고 제1급부들이 이렇게 업적을 남긴 사례가 많은데, 이것이 시사하는 점이 뭐냐면 제가 같이 말씀드린 거예요. 발레 분야는 이 사람이 훌륭한 발레리나인지 아닌지가 눈에 잘 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흑인이 인종차별의 벽을 깨기가 그만큼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런데 야구 분야는 예를 들어서 감독이 개인적으로 흑인을 기용하기 싫다고 하더라도 이 제키 로빈스가 그 팀에서 타율도 제일 높고 도루도 많이 한다면 기용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일본 프로야구 감독이 제1급부를 기용하기 싫더라도 이 선수들의 퍼포먼스, 즉 데이터로 확인되는 퍼포먼스가 팀에서 가장 뛰어나다면 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포츠 분야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분야보다 인종차별을 더 빨리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스포츠 분야는 상대적으로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선수가 더 팀에 기여를 하는지, 어떤 선수가 더 가치 있는 선수인지가 잘 드러납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자, 이 얘기를 확장해서 말씀드리면은 스포츠 분야에서 데이터를 활용해서 무언가 혁신을 이룬 거는 단순히 스포츠 분야에서만 끝나지 않고 다른 분야로도 확대가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스포츠 분야에서 어떤 데이터를 이용해서 뭐 그걸 좀 넓게 보면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또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어떤 혁신한 사례가 있다고 하면 스포츠 분야에 머무르는 게 아니고 또 다른 분야에서 그 방법론이 적용되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 다른 분야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혁신을 하려다가 그것이 막히면은 다시 스포츠로 와서 또 검증해 보기도 하는 이제 이런 어떤 중요한 테스트 베드라는 거죠. 스포츠 분야가 인공지능을 우리가 테스트하고 인공지능의 성과를 확인하기 아주 좋은 분야인 이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스포츠 이벤트는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시합이 매일 있고 매 시즌 우승팀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빅데이터 인공지능을 적용했을 때 성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상대적으로 매우 빠른 주기 동안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교육 분야에 우리가 빅데이터 인공지능 이용해서 어떤 시도를 했다고 하면 그러한 시도가 성과가 나왔는지는 한 20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받은 세대가 어떤 사회 주축이 되는 세대로 성장할 때까지 그 정도 걸리잖아요. 근데 스포츠 분야는 매 경기마다, 매 시즌마다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빨리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스포츠 분야에서 어떤 승패라든지 누가 더 잘하는 선수인지 아닌지는 기준이 아주 명확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를 이용해서 어떤 혁신을 했을 때 그 효과를 받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상당히 쉽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예를 들어서 의료 분야는 사람의 목숨에 달려있기 때문에 뭐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같은 혁신을 막 함부로 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스포츠는 그것보다는 좀 캐주얼한 부분이 있죠. 이기고 지는 그 정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당히 좀 유연하게 검증되지 않은 방법론도 적용해 볼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구글의 알파고 솔루션도 원래는 금융 에너지 분야에서 쓰려고 만든 인공지능 솔루션이었는데 그것을 검증하는 게 쉽지 않다 보니까
바둑이라고 하는 스포츠 분야로 넘어와서 충분히 검증한 다음에 이제 지금은 다시 금융 에너지 분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포츠 분야에서 인공지능, 빅데이터가 어떻게 쓰이는지를 보면 다른 분야에서도 그런 접근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러니까 스포츠 분야는 스포츠 분야로만 고립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분야의 혁신을 이끄는 어떤 천병 역할을 하는 분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이건 아직 좀 이제 극적인 사례인데 2000년 브라질 월드컵 때 아시다시피 이제 독일이 브라질을 7대1로 이긴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독일 국가대표팀이 브라질 월드컵 약 4년 전부터 인공지능 솔루션을 이용해서 모든 브라질 선수들에 대한 빅데이터를 다 수집했고 그 빅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해서 이 팀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철저하게 준비한 상태로 시합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스포츠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엄청난 성과를 낸 사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뭐 메이저리그, 미식축구, 유럽축구에서 빅데이터 인공지능을 활용한 사례들이 또 무척 많은데요. 김성근 감독님이시잖아요. 이분이 사실 예전에는 경기 중에 벌어진 모든 일들을 일일이 다 이렇게 기록하고 메모하고 이런 일을 하셨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훈련도 시키고 선수 교육도 하는. 사실은 이것은 IT라는 거죠.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였던 거죠. 왜냐하면 김성근 감독님이 생각하기에 중요한 인포메이션을 수집해서 그것을 분석해서 야구를 하셨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DT의 시대라는 겁니다. 야구랑 관련된 쓸모없어 보이는 모든 데이터도 다 수집해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우리가 이제 선수 기용을 하거나 훈련을 하거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에는 뭐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주자들의 도루 성공 가능성을 실시간으로 예측하는 그런 솔루션도 이미 있고, 외야로 날아간 타구를 리그 평균 수준의 야수가 잡을 확률이 몇 %인지 계산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미식축구 분야에서는 뭐 쿼터백이 어떤 포지션에 있는 와이드 리시버한테 패스를 하는 게 가장 성공 확률이 높았는지 예측하는 솔루션도 있고, 또 축구 분야에서는 이제 선수들의 움직임이라든지 뭐 볼 패스 이런 것들을 자동적으로 수집해주는 그런 인공지능 솔루션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인공지능에 대해서 계속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인공지능과 이제 통계의 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인공지능이 이제 어쨌든 우리가 빅데이터를 잘 수집해서 빅데이터를 가지고 인공지능을 계속 훈련시키면 성능이 점점 좀 좋아지는 건 맞지만 그렇게 하는데 생각보다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듭니다. 자, 우리가 그 4년 전에 그 정확하게 알파고 리가 이세돌을 4승 1패로 꺾은 그런 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알파고 제로가 커제를 완전히 압승을 했는데, 이때 인공지능, 그러니까 이세돌을 꺾을 때 인공지능은 우리가 이제 3세대 AI라고 부르고, 커제를 이길 때 인공지능은 4세대 AI라고 합니다. 최근에 작년 연말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한돌이라고 하는 NHN에서 만든 인공지능이 이세돌과 대결을 겪었는데, 이 인공지능 기술은 사실 4.5세대거든요. 그러니까 알파고 리 3세대, 알파고 제로가 4세대니까 기술적으로 훨씬 더 좋은 인공지능인 거죠. 그런데 기억하시겠지만 이 인공지능이 이세돌을 뭐 그렇게 압도적으로 이겼다고 우리가 느끼지 못했어요. 실제로 한번 지기도 했고 2승 1패로 끝났으니까. 그러니까 좀 이상하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왜냐면 작년 연말의 기술이 4년 전, 3년 전 기술보다 훨씬 앞선 기술인데 왜 성능이 더 압도적으로 낮지 않느냐. 그것은 이유가 뭐냐면 기술적으로는 지금 거보다 좀 안 좋은 기술이었지만 구글이 이 기술을 가지고 1200대 CPU, GPU를 동원하고 그 당시 최고 수준의 구글 엔지니어들 수백 명을 동원해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압도적인 성능이 난 거고, 작년에는 그때보다 더 좋은 기술을 분명히 썼지만 그 정도로 리소스를 투입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런 좋은 그때보다 더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상당히 힘도 있고 능력도 있지만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이 조선시대 우리가 그 코끼리를 다루지 못해서 너무 먹이도 많이 먹고 위험하기도 해서 이제 그 어떤 무인도에 기한을 보낸 적이 있는데 인공지능은 약간 이런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건 맞지만 다루기 좀 비용이 많이 드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통계로 충분히 가능한 일을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하는 거는 마치 스테이크를 전기톱으로 써는 것 같다라는 비유를 일을 하는 사람들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 보면 통계로 풀 수 있는 일이 있고요. 인공지능의 한 분야가 이제 머신러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딥러닝이 아닌 머신러닝으로 충분한 경우가 많아요. 뭐 랜덤 포레스트라든지 이런 정도. 또 아니면 이제 딥러닝까지 필요한. 밑으로 내려갈수록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근데 우리가 문제 특성을 봤을 때 인포메이션이 충분하거나 어떤 그 정형 데이터의 비율이 높거나 문제가 선형적인 거동을 보일 때는 통계적인 방법으로 충분하고 반대로 인포메이션이 부족하거나 비전형 데이터의 비율이 높거나 문제 특성이 비선형적일 때는 딥러닝까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인공지능을 쓰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특성을 보고 이렇게 판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스포츠 심리학에서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일,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일이 곧 인간이 하게 될 일인데 크게 두 가지는 인공지능이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가치 판단이 포함된 일이라든지 창조성을 요하는 일, 이런 일들. 그러니까 마이클 샌델 교수가 말한 그 예잖아요. 기찻길 위에 사람이 서 있는데 이 사람을 밀어서 기차를 향해서 밀어서 이 사람을 희생시키지만 많은 사람들을 구할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그러니까 이건 수학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정의라는 문제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문제는 사람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헤미안 랩소디와 같은 이런 창조적인 노래는 인공지능이 그 당시 노래들을 가지고 아무리 인공지능 작업을 해도 나오지 않는 거죠.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메이저 리그에서는 내야수들의 수비 실력을 수비 코치가 평가하지 않습니다. 누가 하냐면 인공지능이 평가해요. 어떤 야수의 수비 실력이 더 뛰어나는지 아닌지를. 그러면 수비 코치들이 하는 일이 없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런 누가 더 좋은 수비수인지 평가하는 건 인공지능이 하지만 슬럼프에 빠진 선수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동기부여를 해준다든지 고민 있는 선수들이 얘기를 들어주는 이런 일은 인공지능이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 수비 코치는 오히려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이 스포츠 심리학에서 이제 다루셔야 되는 것들 중에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는 일은 인공지능이 더 잘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가치 판단을 해줘야 되는 일 또는 창조적인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는 이런 일은 인공지능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이 인간이 할 일을 뺏는 거 아닌가라고 오해를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요.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를 분석해서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일은 인공지능한테 맡기고 이렇게 가치 판단이 필요하거나 창조성이 필요한 이런 고차원적인 일은 인간이 더 많은 시간을 쓰자. 이것이 이제 인공지능이 앞으로 원하는 방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포츠 심리학 분야에서도 이런 범주에 해당하는 일에 우리 인간이 더 많은 고민을 하고 결과를 내므로써 인공지능도 이용하면서도 또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이런 일을 여기 지금 학교에 참가하시는 분들이 연구하셔서 또 가치 있는 연구도 하시고 또 사회에 또 스포츠 분야에도 필요한 많은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2020년 한국 스포츠 심리학회 연차 순례가 잘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 질문사항을 좀 수집해서 절 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